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의 큰 틀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연준에서 좀 전략적인 정책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표면적인 문장들, 단어들만 봐서는 이 변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어떤 정책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또 대체 나중에 어떻게 정책을 편다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들 경제 곳곳에 큰 상처를 내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 파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함께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했던 정책 대응은 일단 금융시장은 살렸고 경제는 살리고 있는 중인데요. 큰 틀은 이 민간의 고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정부의 부채는 중앙은행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현상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경계가 좀 모호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세팅이 된 정책 환경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정책 변화의 시작점에서는 이 정책적 해법이 혹시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에도 계속 제공이 될 수 있을지, 또 후유증은 없을지, 또 정책의 한계는 어떤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지와 같이 여러 가지 좀 근본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논의들의 핵심은 결국 정부의 목표와 중앙은행의 목표가 언제까지 같을 수 있을까로 귀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정부의 정책 여력은 중앙은행이 키워줄 수 있고, 또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은 정부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정책 갈등은 없을 수 있고요. 또 정책 여력도 필요에 따라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언젠가 이 정부의 목표와 중앙은행의 목표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감은 좀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과연 어떤 환경에서 이런 정책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 환경적인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지금의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도 같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위협적인 환경만 아니라면 정부와 연준의 정책 조합은 결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거대담론적인 주제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정책 환경 자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이 상황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나뉠 수 있죠. 서로는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각 기관의 의사결정은 독립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정책을 결정할 때 상대 기관의 정책 스탠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 간의 정책 조합이 그 나라의 경제와 물가 환경을 결정짓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국면별 특징에 따라서 정책의 주도권은 좌우가 됩니다. 이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환경이 있고요. 반대로 중앙은행이 정책을 주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권의 무게중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는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려갈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이 높은 금리의 압박, 고금리의 압박을 받는 정부는 재정 건전화 정책, 디레버리징 정책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는 모네터리 도미넌스, 이 통화정책 우위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는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저물가 시대의 금리는 더 낮고 안정적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높다면 중앙은행은 주도권을 내세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않는다면 경기와 물가는 회복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앙은행의 정책 역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보다는 정부 부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중앙은행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추가적인 재정 지출, 국채 발행 여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게 확보된 정책 여력으로 경기와 물가 지원 정책을 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피스컬 도미넌스, 재정 정책 우위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현 시대는 명백하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주도권을 가지는 환경적인 특징을 가진 시점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부채는 더 급증했고요. 경제 봉쇄는 저물가 현상 심화 우려를 더 높인 동시에 금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봐도 재정 정책 우위의 환경이죠. 아마 또 지난 목요일 밤에 열렸었던 이 잭슨홀 미팅에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의 새로운 정책 목표와 전략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서 제가 보는 핵심은 물가에 대한 중앙은행의 태도가 크게 유연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연설의 의미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 31일 월요일자에 올려드릴 주간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물가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크게 유연해진 것 또한 재정정책 우위 환경에서의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정부의 지출 부담, 부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성장 대비 금리가 낮은 환경, 그리고 물가 대비 금리가 낮은 환경을 정책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른 말로 금융억압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억압이라 함은 여러 가지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방식을 활용해서 국채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 정책을 통해서 국채금리 상단을 아래로 제어하는 게 있겠죠.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준 자산 매입 행태와 시장금리 움직임들 그리고 다른 자산 가격 반응들을 좀 보시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에 더 중요한 건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매입을 통해서 관리하는 금리라는 걸 아마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즉 연준의 정책 의지는 매입량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금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현재 연준은 구체적인 매입량 자체를 약속을 하기보다는 매입량의 최소 한도만 제시해 놓으면서 중장기 금리의 낮고 안정적인 흐름을 시장에 약속해주고 있죠. 이러한 낮고 안정적인 국채금리 환경 약속을 통해서 연준이 만들고자 하는 건 이 우측에 보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입니다. 아마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금융억압 환경의 핵심의 특징은 이 실질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 또는 마이너스 국면에 유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질금리라 함은 명목금리에서 기대물가를 제외한 이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금리를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성장이나 물가보다 낮게 유지를 해줘서 추가적인 지출의 비용을 억눌러주고 더 실질적인 부채 가치가 계속 깎여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같이 정부 부채 부담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더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을 통해서 정부의 부담을 당분간 경감시켜주는 방식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옵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불가피한 부작용도 동시에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 안정성의 위협, 그리고 자산 버블입니다.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거는 민간의 저축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쪽 사람들은 이 저축을 해봤자 물가 상승률도 보존되지 못하는 낮은 금리를 받게 될 거고, 또 가만히 둘수록 저축의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깎여나가게 되겠죠. 즉, 이 금융억압 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이자 부담을 민간 저축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런 형태가 정부에 내는 세금과 실질적으로 같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텍스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그러면 민간 저축자들 입장에서는 저축을 할 유인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꺼내서 다른 위험 자산을 사려는 의향이 높아질 거고요. 이 자금들은 주식이라거나 회사채 같은 경로를 타고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용도가 높은 주체들에게 먼저 흘러가겠지만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된 기업들, 또 신용의 질이 저하된 기업들에게도 결국은 흘러가게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금융자산의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산 가격은 높아지는 반면에 자산의 질, 퀄리티는 떨어지게 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 시장에서의 가격 시그널을 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융억압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연준이 금융 안정성 위협이라거나 자산 가격 버블을 우려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 환경을 쉽게 바꾸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은 최소 향후 몇 년간 주요 국가들에서의 나타날 보편적인 특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실질금리 개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재 금리 환경이 경제나 금융시장에 얼마나 완화적인지 그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명목금리만을 보는 것보다는 이 명목금리와 기대물가 간의 격차인 실질금리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 기대물가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에 명목금리들의 변동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주로 명목금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좌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금리만 봐도 시장 환경이 충분히 가늠이 되었었죠. 하지만 금리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진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명목금리보다는 기대물가 추이가 실질금리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 기대물가가 높아질 때 실질금리는 낮아지면서 완화적인 금리 환경을 제공해 줄 거고요. 반대로 기대물가가 낮아질 때 실질금리는 높아지면서 금리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이 정부와 중앙은행 중에서 전 정부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저금리 환경을 등에 업고 정부가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물가 전망을 할 때 중앙은행 정책보다는 각국 정부들의 정책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떤 경우의 수들이 좀 펼쳐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기에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면서 저희 기본 시나리오는 앞으로 이 정부들의 적극적인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완만한 물가의 회복 흐름이 진행이 되고 경제가 점진적으로 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늪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성장 정책 그리고 수요 회복이 주도하는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아닌 이 리플레이션 환경은 정부와 중앙은행들 간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부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리의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을 연장시켜준 결과 이 경제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하는 게 현재 정책 조합의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준의 물가 오버슈팅 용인 정책은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시키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연준의 의지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과거에 연준의 자산 규모 확대가 물가 상승을 야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도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 차트 보시면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와 이 물가 시중 유동성 관계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 차트 보시면 시중 유동성 M2는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의 지출 확대가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적극적일 수 있는 정부의 태도가 물가의 완만한 회복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예상보다 다른 경우의 수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둘 필요가 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 목표와 다른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을 때 그 뒤를 따라올 정책적인 변화는 어떤 게 될지 또 어떤 결과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미리 정리를 해본다면 앞으로 시장 대응이나 정책들을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회복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꺾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과 그 두 번째로는 예상보다 너무 가파른 경로로 급등을 할 가능성입니다. 일단 2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정부와 중앙은행들 간의 합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꺾이는 경우라면 또는 정부의 경기 부양 역할이 예상보다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경기와 물가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라면은 어쩌면 그때는 좀 전 세계의 일본화 우려를 좀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채 부담이 이미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의 돌파구가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부채 부담이 소비와 투자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생각해보시면 일본은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수록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지금보다 더 독립성을 잃을 수 있고요.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 연준은 현재 적절한 정책 수단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수단까지 꺼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이 명목금리가 제한적인 범위에 고정된 상황에서 기대물가가 만약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측 차트 보시는 실질금리는 점점 더 올라가면서 긴축적인 효과를 내게 되겠죠. 이 흐름을 깨지 않고서는 자칫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 정책금리를 0% 아래로 더 낮추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적절한 수단에서 제외했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작용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수단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억압 환경에서의 부작용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이 민간 저축자들의 저축, 부는 더 지켜지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또 민간에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계 기업들이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장은 자산시장이 랠리로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책의 출구 전략, 또 경제 정상화로 향하는 길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거고요. 또 추가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 얼마나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진짜 큰 리스크, 테일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당분간 중앙은행들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저금리 환경을 장기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웬만한 상황이라는 게 좀 어떤 상황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연준에게 의지만 있다면 저금리 환경은 연준이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혹시나 이 연준의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연준이 정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환경은 어떤 환경일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책 환경을 위협할 만한 변수를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환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좀 내려놓고 정부를 가능한 최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물가의 불안한 양상이 나타난다거나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독립성을 내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와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는 자칫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부와 중앙은행들 간의 목표가 서로 달라진다면 이 수능적이었던 중앙은행이 지탱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 조합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혼란이 빚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파괴적인 물가 급등 환경은 웬만한 공급 측이나 수요 측 요인이 촉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구조적인 저물가 환경 그리고 잘 고정된 기대물가 환경이 쉽게 깨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경제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한 기대 인플레 급등 가능성입니다. 현재 정책 국면에서는 정부의 권한, 특히 미국 정부의 권한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이렇게 권한이 강해진 만큼 정부는 통제력 있는 권한을 잘 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정책의 균형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무분별한 재정의 화폐와 경기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희미해진 경계선을 틈타서 정부가 연준을 좀 종속시키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많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떠올리지는 가장 큰 테일 리스크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무분별한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부 재정정책 이반자들이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지만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재정도 다시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정부 부채 환경을 복원을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신뢰를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은 부채거나 세금이겠죠. 내 시차를 두고 이 자금 조달 방식을 책임 있게 잘 배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또 일각에서는
연준의 무제한적인 지원이 달러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달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주체는 연준보다는 정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정부 아래 중앙은행이 종속이 돼서 정책을 펼쳤던 이런 재정정책 우위 환경은 과거 일부 신흥국들에서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종종 단행이 되어 왔었죠. 특히 소위 이 포퓰리즘 정부의 중앙은행이 종속됐었던 신흥국들에서는 결국 통화가치 급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됐던 경우를 아마 어렵지 않게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이 강하게 주어지는 만큼 그 권한을 좀 무겁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지만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재선이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정책에 대한 개입성 발언을 노골적으로 표출을 많이 해왔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대립각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의 연준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정도로 전망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당시 연간 성장률 목표는 4%였습니다. 이 정부와 연준의 목적이 달랐던 셈인데요. 그래서 연준은 결국 2018년 한 해 동안 기존의 2회 인상하겠다라던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연간 4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견제구를 던졌고요. 결국 정부와 연준 간의 정책 충돌은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초 금융시장 급락으로 연결됐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연준에게는 그때처럼 정부를 견제할 여력이 거의 없죠. 만약 정부가 연준 입장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가지만 않는다면 현재 정책 환경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행보를 보인다면 가령 지금처럼 큰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환경에서 감세 정책 같은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라거나 이 파월 의장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의장을 내세운다거나 하는 것처럼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연준의 속내는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도 정부 주도의 무분별한 재정 화폐화 우려가 자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기대 물가가 급격하게 위로 튈 가능성, 또 달러의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능성을 결코 높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테일 리스크 차원의 점검인데요. 일단 조세 정책, 이 감세 정책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양당 모두 같은 당이 집권해야 하지만 추진이 가능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 공화당 양당이 모두 세팅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려하는 달리 좀 그런 행보들이 달러의 급격한 약세, 미국의 신뢰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경계를 가지고 예상보다 제어된 행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게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리고 중앙은행이 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책임감 있는 정책 스탠스를 스스로 지키면서 정책을 펴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제가 문구를 실어놓은 건 한 달 전쯤에 피치사에서 이 트리플 A인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었을 때 당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한 원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 달러에 대한 신뢰, 부채 질서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